가계 동향조사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그 데이터를 보고 제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졌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였고요. 특히 제가 2023년 경제 전망 때 24년 말고요. 23년 전망 때 여러분들께 좀 던져드렸던 화두 하나가 모두가 가난해진다 였었잖아요. 정말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표현이 맞는지를 검증할 만한, 그 전망이 맞았는지를 검증할 만한 그런 데이터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모두는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가 가계도 기업도 정부도 모두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가계도 평균적으로 모두가 가계가 가난해진다라는 뜻이었고요. 가계가 왜 가난해지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가계가 가난해지니 소비 지출할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업도 판매 실적이 줄어들어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업도 역시 각종 인건비가 오르고 재료값이 오르고 가스비, 전기요금 다 오르죠. 그러니까 기업도 힘든 거예요. 수출도 잘 안 되고. 근데 가계 기업이 힘들면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정부인데 정부도 세입이 줄어드니까 세출을 늘릴 수가 없죠. 그래서 긴축적인 재정을 펼치죠. 3대 경제 주체가 모두 힘들다. 그래서 모두가 가난해진다. 라고 23년 경제 전망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가계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보시면요. 이게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쪽으로 살짝 옮기면 더 잘 보이시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저를 조금 이렇게 옮기면 되겠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자, 보시면 이 명목 가처분 소득이 파란색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어쨌든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유지되는 모습이죠. 그죠? 근데 같은 통장에 찍히는 소득을 가지고, 그게 가처분 소득이에요. 그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다. 왜? 고물가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실질 소득이라고 한다. 이 빨간색이 실질 소득입니다. 실질 소득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이 격차가 뭐예요? 물가가 그만큼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뭐 죄송한 편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물가 상승률만큼은 소득이 증가했어야 돼요. 근데 실질 소득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물가 상승분만큼 소득이 늘어나진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명목 소득이 뭐 올랐다고 쳐봐도 예를 들면 394만 원에서 397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봐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안 올랐어요. 거의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물가만 오르니 여러분 그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다. 그게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드렸었던 겁니다. 이제 이 정도면 입증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은 어떤 걸 야기할까? 소비 지출을 억제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름 소비 지출을 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명목 지출이 늘어난 것뿐이지 사실 물가를 제외해 놓고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소비한 그 지출액은 이렇게 그대로입니다.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없고, 특히 그 소비 대상 중에 뭐를 줄여요? 물가가 오르고 또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니까 이자 부담 늘고 물가 부담 늘고, 그 두 가지의 짐 때문에 소비 지출을 어느 정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의 소비를 줄여요? 주로 네, 외식비를 줄이죠. 문화 오락 여가 활동을 좀 줄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비필수재적 지출을 줄입니다. 필수재적 소비는 줄이지 않지만 비필수재적 소비 지출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해진다. 또 삶의 질이 떨어진다. 가난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런 문제를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어, 드려왔던 거예요. 그 의견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현상이 등장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 등장했어요. 그것은 바로 양극화의 진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구를 약 2천만 가구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1분위가 저소득 계층이에요. 그리고 5분위가 고소득 계층입니다. 자, 근데 전체 평균만 먼저 볼게요. 이 왼쪽. 전체 평균만 보면 어쨌든 21년 3분기보다 23년 3분기에 처분 가능 소득은, 가처분 소득은 다소 늘어났어요. 명목 소득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3773, 397 이게 뭐예요? 여기 보여드렸던 이거죠. 이거 397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3분기끼리만 3분기 기준으로만 비교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1분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21년 3분기랑 비교하면 오히려 소득이 줄었어요. 명목 소득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실질 소득은 더 극명하게 줄어들었죠. 역시 2분위는 그냥 정체된 모습이죠. 근데 3분위, 4분위는 좀 늘죠. 5분위는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늡니다. 그러니까 5분위 가구는 가처분 소득이 775만 원에서 832만 원으로 증가하는데 1분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91만 원에서 90만 7천 원으로 소득이 오히려 준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명목 소득만 보여드린 거예요. 실질 소득으로 보여드리면 더 극명해지겠죠. 이 결과적으로 1분위 가구일수록, 야, 정말 안타깝네요. 일자리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의 양상 속에서 갖고 있던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5분위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뭐 재산소득도 늘고 그런 현상들. 예를 들면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도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고소득층은 그냥 그 돈을 저축만 하더라도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자 소득이 늘죠. 근데 반대로 저소득층은 저축액도 거의 없을 뿐더러 대출이 오히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상환 부담만 가중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이 자료에 고스란히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더 명확히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득의 증가율로 볼게요.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먼저 이 자료는 22년 3분기와 23년 3분기 기준으로 22년과 23년을 비교한 겁니다. 보면 1분위와 2분위는 거의 안 늘었어요. 소득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2년에서 23년 동안 대략 물가 상승률이 한 5% 정도 된다 그러면 한 3.5% 정도 된다고 볼게요.
1, 2분위는 3.5%를 훨씬 밑돌게 소득이 증가했어요. 근데 중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은 물가 상승률 이상이나 물가 상승률에 준하게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양극화가 벌어진 거죠. 명목 소득도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고금리가 도입되기 전 단계, 2022년 6월부터 초인플레이션이 등장했고, 그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22년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니, 제대로 비교하려면 고물가 고금리가 들어서기 전 단계 21년과 비교하는 게 더 적합해요. 21년과 비교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다면, 21년 3분기와 23년 3분기를 비교해 본다면, 1분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처분 가능 소득 오히려 줄었습니다. 근데 5분위는 7.4%나 소득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역습, 누가 주로 타겟이 됐다는 거예요? 1분위가 저소득층이 타겟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뭐 사실은 누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고물가에 따른 그 충격은 누가 고스란히 받는가? 저소득층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엔겔 계수로 설명드린 게 제일 적합한데, 전체 소비 지출액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100만 원이에요. 한 달 동안 100만 원 소비 지출해요. 그 중에 한 30%를 식료품 사는데 쓰는 거예요. 근데 고소득층은 한 달 지출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해보면, 그 중에 한 150만 원 정도를 식료품 지출하는 데 써요. 식료품 지출액으로만 보면 고소득층은 150만 원, 저소득층은 30만 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 소비 지출액, 그 식료품 지출액은 많죠, 고소득층이. 왜 그렇죠? 소고기 사 먹고 유기농 달걀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소고기 못 먹고 유기농 달걀 못 먹어서 그래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소비 지출액 중에서 이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그게 엔겔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약 30%가 엔겔 계수인 거고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뭐 15% 정도가 엔겔 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이 치솟으면 누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요? 저소득층인 거죠. 고소득층은 식료품 가격 올라봐야, 물가 올라봐야 내 소비 지출액에서 뭐 큰 부담 없어 하는 영역들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필수재적 지출이 많겠죠. 근데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필수재적 소비 지출 말고 외적인 지출이 많겠죠. 문화, 오락, 여가, 뭐 이런 것들, 교양 이런 지출이 많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치솟았을 때 저소득층은 방어할 수가 없어요. 쌀 소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물가가 치솟아서 예를 들어 골프비가 올라요. 그러면 골프 안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삶의 질을 크게 제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필수재적 지출이 아닌 경향이 고소득층의 경우 강하기 때문에 물가가 치솟아도 그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하진 않는데, 저소득층은 쌀 소비를 줄여야 되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계층이 저소득층이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됐다라는 이 굉장히 슬픈 이 우리 한국 경제의 이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이 21년 이후에 이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역습을 받는 주요 대상이 또 저소득층이었고, 이 저소득층 안에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또 많이 예, 포함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좀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끝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그래도 의견을 드린다면, 어, 저는 24년 경제전망서에, 여러분 책 갖고 계신 분은 다 안 읽어보셔도 되는데 마지막 줄을 읽어보실래요? 마지막 줄이 지금 표시된 이 내용입니다. 정말 마지막 문구입니다. 329페이지의 마지막 문구가, 제가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죠. 제가 뭐 존경하는 경제학자 인물인데요. 뭐라고 썼냐면,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남긴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국민이 대부분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데 그 나라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음, 이렇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굉장히 힘든 국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돌보지 않는 행위는 사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목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일자리가 줄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저소득계층에게 안정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제공한다든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명목소득 자체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어,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들이 지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가 이제 부채 문제고 이자 상환 부담인데, 이 취약계층, 취약차주를 위한, 제가 고소득층에 뭐 주담보 갚는 일을 도와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극빈층, 취약계층, 아까 보여드렸던 월 소득액이 90만 원인 거예요. 그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들이 이자 상환 부담에 허덕이는데 신용등급이 낮고 저소득이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고 2금융 혹은 뭐 대부업체까지 손대서 이자 상환 부담이 너무나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금리를 도입해서 저금리 금융 상품으로 전환해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종류의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런 와중에 은행들이 상당히 많은 이자 이익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회에 어떻게 공유함으로써 은행들도 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또 ESG 경영을 추구하는 또 여러 금융 기관으로서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쉽게 말하면 얻어 걸린 거잖아요. 전쟁 나서 오일 기업들이 떼돈 버는 것처럼 그런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취약계층에게 어, 어떤 이익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이자 감면이라든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취약계층들이 좀 버텨낼 수 있게 도와주는 노력을 만들어야 되고, 정부는 그런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유도하는 거죠. 여러분, 외환위기 때 근무기를 유도해서 했나요? 아니죠. 같이 이겨냅시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라도 어, 여유 있는 금융사들이 또 이런 부실 문제를, 또 취약계층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의 손길을 좀 모아주면 어떨까 하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그런 의견도 끝으로 드리면서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엄중한 주제여서 제가 뭐 쉽게 웃을 수는 없겠네요. 이렇게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